자연의 진수를 보는 겨울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진짜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산을 형성하는 것 중에, 이 숲을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뭘까요? 네, 나무지요. 식물이지요. 우리나라 국토의 몇 프로가 산일까요? 예, 70%. 근데 지금 이제 각종 개발로 인해서 약간 조금 줄어든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약 70%로 잡고 있는데 한 6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셨겠지만 많이 개발을 하고, 네, 그래서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산의 몇 프로가 식물일까요? 70%가 산이고 산의 몇 프로 정도가 식물일 것 같아요? 네. 80%. 네. 산의 식물은 90%가 산의 이 90%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식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숲을 형성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숲 좋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식물들이 숲을 이루었는데 이 숲을 이룬 것은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을까? 아무렇게나 막 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숲이 어수선하고 막 그런 것 같고 아무렇게나 막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각자의 위치에서 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맡은 사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 협력하고 잘 돌아갈 때 사회가 아주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되는 것처럼 숲도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숲이란 다양한 층과 다양한 식물, 종의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숲은 아주 최고의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면 이게 아주 바람직한 숲인데 숲을 보고 와 어느새 이 불모지가 무엇을 이루었네? 숲을 이루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숲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러면 어떤 구조로 숲을 이룰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상 구조예요. 숲에는 아주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 중에 이 층은 식물이 자생한 높이에 의해서 층이 결정이 돼요. 자, 처음에는 지표층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졌네. 지표층이에요.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데 지표층을 다른 말로 임상층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데 이 지표층에는 바로 땅바닥. 이 땅바닥에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썩은 것도 있고 동물들이 죽어서 썩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나무의 껍질이 떨어져서 쌓이기도 했을 거고 바로 그 지표, 바로 땅 그 자체는 정말 무수히 많은 죽음이 쌓여서 분해되고 또 다시 말해서 거름이 되고 아주 여러 좋은 물질을 이루는 균들이 많이 있고 분해자가 있고 또 이러한 흙에 우글거리는 흙 속은 정말 우글거리는 그 생물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표층을 이제 또 나누면 선태층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선태층은 선유와 를 포함해서 한 23,000종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선유는 바로 이끼들,
요거는 구슬이끼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구슬처럼 생겼죠. 구슬이끼, 그 다음에 요거는 우산이끼. 우산이끼에 저 노란 땡땡 이렇게 달려있는 게 뭘까요? 네, 이 이끼류는 네, 포자입니다. 그래서 포자가 저렇게 있어 또 이렇게 퍼지는 일도 하는데, 이러한 것 이끼 식물이 선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끼류는 축축한데 살고 아주 작고 부드러운 식물이에요. 아주 이렇게 납작 붙어서 자라는 이러한 식물들 보셨지요? 이 숲에 가서 축축한 데 가면 저게 많이 있고, 마른 데 가면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포자를 만드는 이러한 선태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그 다음에 지의류입니다. 지의류는 그야말로 땅의 옷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왜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고 바위 옷이라고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위 옷이라고 말하죠. 또 석파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의류라고 합니다.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가 합쳐져서 공생관계를 하는데,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요, 균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광합성해서 수분을 공급해준 그 균류에게 이 먹을 거를 제공하고, 이래서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예, 지의에는 뭐 고착지의라고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좀 살아나는 그런 나무 껍질 이런 데 붙어 사는 것도 있고요. 뭐 엽상지의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잎처럼 생긴 그러한 것도 있고 있지만 다 키가 아주 작은 것들을 말합니다. 지의류는 정말 지구상 어디에나 거의 북극 툰드라 지역에도 이 지의류는 있다고 해요. 술록이 이거 뜯어 먹는데요. 네. 그래서 어디에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독한 하산암 더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도 있고, 바닷가에 그 차가운 돌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극한 상황 환경이라도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의류가 자라지 못하는 곳이면 아주 공해가 심한 곳이다. 그래서 공해 지표 식물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는요, 혹시 이렇게 산소 같은데, 무덤 같은데 오래 방치해둔 데 가면 비석 같은 데도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치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바위 이렇게 있는데 막 그 옆에 딱 붙어 있고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것들은 건조할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물기가 들어가면 파랗게 되는데, 우리가 나무 줄기도 메마를 때 이 스프레이 분무기 갖다가 나무 줄기에다 쭉 뿌려보면 파랗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 할 때는 그 스프레이도 좀 가져가서 건조한 날에 이제 뿌려서, 이렇게 식물들이 이러한 곳에도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순서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창조 당시, 저는 항상 이것을 공부하면서 창조 당시의 세상은 어땠을까? 그게 엄청 궁금해요. 하늘나라 가면 어떤 모습의 이 숲과 자연, 천연계가 보일까? 이런 게 참, 그런데 노화홍수로 뒤집히고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된 곳에, 또 때로는 인간이 잘못해서 산불이 나거나 완전히 또 이렇게 밭을 일구느라고 하전민들이 밭을 일궈서 다 없어진 숲,
그런데도 몇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사람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곳은 자연히 뭐가 생깁니까? 예, 뭔가가 들어와서 살다가 파랗게 변하는 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지의 사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의 사막, 그 말은 지류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지의 사막. 그러면 그것은 아주 오염이 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호주에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타스마니아라는 남쪽에 섬이 있어요. 그 섬은 정말 세계에서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거기에 크레이들 마운틴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야, 정말 지의류의 천국, 이 선태류의 천국인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그냥 촉촉한데 어디 그냥 하얀 안개처럼 이게 수분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 지류들이 오만 대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굵은 나무에도 다 붙어 있고 길에도 붙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거기선 정말 숨 쉴 만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정말 지유의 천국. 그러한 곳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곳일 텐데, 이게 여러 가지 망가져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숲 바닥에 죽어 있는 동물의 시체나 썩어 있는 나뭇가지나 나무 이 줄기에 떨어진 그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 균류와 세균류와 이 표토층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그게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지요. 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분해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옥토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거기에 떨어지면 잘 자라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우리도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죄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 평생 정말 병들어서 너무나 오래 살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면 정말 그렇게 아주 지옥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죄악 중에 살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려서 다시 재생산의 기틀을 마련해 주심으로 정화시킨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영국의 작가 펄벅, 이 펄벅 여사는 대지는 만민평등한 하나님의 품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 빈부귀천 남녀노소 물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은 아주 평등한 하나님의 품속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또 민꽃식물이라는 것도 여기에 분류를 해서 넣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포자를 통해서 번식하는 식물. 이게 고사리, 그죠? 고사리. 이거는 새뜨기. 이런 거는 종자를 통해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포자를 통해서 번식하는 식물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표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표층의 두 번째에는 뭐가 있나 하면 근권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뿌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이 근권층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 곰팡이가 있죠. 균류가 뿌리 곰팡이. 이 뿌리 곰팡이는 식물과 아주 굉장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뿌리 곰팡이는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감싸줘 가지고 추위와 더위를 또 여러 가지 더위와 병원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나무는 그 보답으로 광합성을 해서 그에게 탄수화물을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할 때 우리 송경산 장로님께서 땅속 네트워크로 나무들도 대화를 한다는 거 보셨죠? 그때 우리 남상록 목사님께서 즉시로 그거 해가지고 쫙 우리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그거 아주 신기해요. 이 뿌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뿌리의 역할이 나무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역할을 이 뿌리가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뿌리가 전달을 해서 이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이 뿌리와 뿌리 곰팡이가 서로 이 땅 속에서 여기, 근데 사실 지표층이요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요. 전 놀랐어요. 공사 현장에 가보거나 홍수가 나서 산이 확 무너진 데 가보면 밑에 생땅이 있고 위에 사실 지표층은 별로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참 놀라웠습니다. 아, 이런데도 이렇게 다들 정말 잘 이 숲이 이루어져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본층.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본층인데요. 초본층에 가면 한해살이 풀이 있어요. 한해살이 풀. 초본층은 1m 이하의 풀들로 이루어진 건데, 이건 아무리 커도 초본층은 한 1.5m, 2m를 넘지 않아요. 이 초본층의 첫 번째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풀도 다 똑같이 났다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한해살이 풀은 한 해 동안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죽어요. 한 해 동안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서 풀을 뽑거나 이렇게 해서 풀을 뽑을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풀 같은 거 쑥 뽑으면 쑥 뽑히죠. 여러분들이 풀을 뽑을 때 쑥 잘 뽑히는 거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한해살이 풀이에요. 아, 한해살이 풀이군. 그리고 이제 처음 이렇게 나는 그러한 풀도 쉽게 뽑혀요. 강아지풀, 나팔꽃, 뭐 호박, 뭐 코스모스, 채송화, 다개장풀,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한해살이 풀은 그 다음 해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러나 열매가 떨어져서 그 바로 부근에서 나면 거기서 또 자라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해살이 풀이 있어요. 두해살이 풀. 자, 두해살이 풀은 이제 그 해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가을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싹을 내가지고 방석처럼 땅에 딱 붙어가지고 겨울을 나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나서 열매 맺고 성장해서 열매 맺고 죽어요. 그게 바로 두해살이 풀입니다. 두 해에 걸쳐서. 근데 대부분 두해살이 풀은 냉이, 꽃다지, 이제 이거 지금 개망초인데요. 이러한 풀들인데요. 땅에 붙어서 겨울을 나는 식물을 뭐라 그러나 하면 로제트 식물이라고 해요. 로제트 식물, 방석 식물. 방석처럼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냉이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냉이 언제 캐 먹습니까? 봄인데, 봄도 어느 봄? 아주 겨울이 막 가시기도 전에 막 그냥 추울 때 냉이 캐잖아요. 왜? 겨울 동안 땅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그때 가장 양분이 풍성할 때라. 그래서 겨울에 지친
우리 겨우내 영양 공급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되어서 봄에 그걸 먹으면 보약이고 나른한 봄을 이길 수 있는 보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해살이 풀들의 특징은 봄에 아주 일찍 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 봄이에요. 아직 잎이 막 돋아나기도 전인데 밭이 노랗게 꽃핀 거 보셨어요? 저는 정선 제 고향에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봄이 되기도 전에 잎도 아직 나무에 잎이 피기도 전에 아주 밭이 노랗게 돼 있고 조금 있으면 하얗게 또 피는데 그게 바로 꽃다지하고 냉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필까요? 왜 이렇게 빨리 필까요? 이 꽃들은 왜 이렇게 빨리 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왜 두해살이 풀은 빨리 펴야 될까? 네. 왜 빨리 종속 번식을 해야 될까요? 높게 못 자라니까 이제 특별 많이 받고 하는 거. 맞아요. 조금 있으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키 큰 식물들이 막 이제 자라서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꽃을 피우고 빨리 씨앗을 맺어서 얼른 종족 번식을 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이 이러한 꽃들입니다. 근데 방생이라는 거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관심을 안 두셨다면 겨울에 한번 보세요. 이 땅을 보면 냉이도 딱 붙어 있고 민들레도 있죠. 네, 민들레도 있고 그 다음에 달맞이 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든가요? 대부분 겨울을 나는 좀 보랏빛? 그렇죠. 칙칙한? 네. 그게 바로 붉은색 계열이지요. 왜 붉은색 계열을, 왜 이 식물들은, 두해살이 식물들은 땅에 바싹 붙어 있을까? 왜 빨간색을 가지고 있을까? 자,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얼어 죽죠. 땅에 딱 붙어 있을수록 지열에 의해서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낸다는 것은 이게 겨울에도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꼭 식물에게 필요하지만 어린 순과 꽃눈은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게 바로 빨간색은 그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뭐라 그러죠? 선크림 역할. 네, 선크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색깔이 빨간색, 그 붉은 색깔로.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에 일찍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풀이 아무리 뭐 극성맞게 자라도 결국에 최고 많이 자랄 두해살인 거네요. 거기서 하는 거. 그렇죠. 두해살이는 두해 살고 씨가 다른 개체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애살이 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크이라는 풀인데, 이 풀은 열애살이 풀은요, 땡기면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왜? 겨울에는 이 열애살이 풀은 겨울에는 잎이 없어요. 위에 보면 싹 없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올라오지요. 올라오는데 뿌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엉키고 하면서 이게 밑으로 뿌리가 번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혀도 뽑힐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고사성어의 결초보온이라고 아세요? 결초보온. 예, 풀을 엮어서 은혜를 보답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아시죠? 예,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 그래서 어떤 노인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풀을 엮어가지고 상대방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장군을 돕기 위해서 풀을 엮어놨어. 바로 이 그령, 수크령, 그령 이런 풀들이에요. 그거를 엮어놓으니까 말들이 달리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말이 넘어질지라도 뽑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풀들이 바로 열애사리 풀이 아주 잘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층이 있나 하면 관목층이 있어요. 관목층은 1.5에서 5m 정도 그 사이에 식물의 층인데 이것은 덤불나무라고도 하고 떨기나무라고도 해요. 자, 대표적인 거 혹시 그런데 이 관목층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상부로 올라오는 줄기가 여러 개가 밑에서 같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개의 줄기가. 쌀이나무. 여러분들 관목 중에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 그 쌀이 한 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굵어지나요?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태생부터 관목은 태생부터 날 때 줄기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러 개로 쭉쭉 갈라진다는 거예요. 줄기가. 그게 특징이고 옆으로 뻗으면서 자란다는 것. 숲속의 위치로 보면 관목은요. 주로 숲 가장자리. 그렇죠. 숲을 올라가는 가장자리에 거의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 보면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밭이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 경계 지역, 이런 데 주로 관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목에는 아주 작은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둥지를 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지고 길목에 형성되는데, 그래서 밭에서 곡식, 논에서 벼를 추수하고 나락이 떨어져 있으면 참새들이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우르르 관목 속으로 쏙 들어가면 찾을 수 없게, 그렇게 아주 관목은 작은 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 관목이 숲 가장자리에 있고 숲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관목이 있어서 무슨 점이 좋을까? 네, 관목은 네네 수분을 머금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목보다 관목은 이렇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늘이 이렇게 지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관목이 많으면 산불을 이렇게 저거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대요. 왜 그럴까요? 수분도 있고, 그것도 산소 차단, 그것도 그렇지만 이 바람이 휙 불면 불길이 확 탈 거 아니에요? 관목이 있으면 그걸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목이 산불을 예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바람을 막아줍니다. 네. 공기를 네네 그렇게 해서 불이 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관목,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익숙치를 않아서 제가 관목 중에 이게 대표적인 나무 제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게 여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국수나무예요. 이 국수나무는 왜 국수나무란 이름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겨울에 허옇지요. 이게 정말 하얘요. 보면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살이 지어 놓은 것처럼 이래서 국수나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하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가지를 잘라서 속을 보면 나무 속에 있는 것을 수라고 해요. 수. 그 수가 국수 가달처럼 하얀 게 쏙쏙 빠져나와서 애들이 놀 때 그거 빼가지고 국수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놀았대요. 그래서 국수나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뻐요. 완전히 이 꽃이 꽃 때 보면요, 약간 베이지색보다 살짝 노란색이 도는 이 꽃이 얼망졸망 모여서 여자들 드레스에 이렇게 달린 그 레이스 같아요. 엄청 예뻐요. 이런 거 루페로 관찰하시게 애들 루페로 그냥 무조건 숲에 데리고 나가서 루페 주고, 얘들아 요 조그만 꽃 한번 봐라.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래서 애들 숲에 데리고 나가서 처음에는 뭐 숲에는 절대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 숲에 가서는 가르치지 말고 애들을 숲속에 데리고 가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숲에서 가지고 놀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나가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전 진짜 그래요. 어머, 저걸 가지고 저렇게 노는 걸 배웠어? 저렇게 놀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가서 가르치지? 그거 못해도 그냥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살짝 터치해주고 이런 거 봐라. 그리고 얘는 국수나무야 이러면서 하면 그게 시간이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목층입니다. 오, 근데 가운데 게 어디 갔지? 맨 나중에 나오네. 이거 제가 해놓은 거에서 조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교목층에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교목, 여러분들 교목은 줄기가 하나로 올라와요. 나무가. 그래서 키가 커요. 근데 키 큰 교목도 있고 키가 작은 교목도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교목을 아교목, 소교목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있죠? 책에. 네. 우리 여기 숲에서 볼 수 있는 걸로는 흰나무 같은 거. 흰나무는 아주 아름드리로 높게 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숲속에 가려져서, 이거에 가려져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나무이긴 하지만 그런 아교목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목층이 있습니다. 교목층은 10m 이상 자라요. 이 10m 이상 자라는 나무층이 바로 임관층이라고도 하는데 숲의 지붕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큰 나무는 숲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나가서 보실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들, 저는 이렇게 쭉 멀리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보면, 어떻게 저 산은 겨울에 봐도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딱 깎아서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멋대로가 아니라 뭔가가 질서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숲의 지붕층이다. 그래서 임관층. 네. 보면 네. 3세면 뭐 한 13cm, 14cm. 네네. 부리부터 꼬리까지. 네네네네. 거의 이렇게 네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어디 자라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교목이냐, 뭐 관목이냐, 또 아교목이냐, 이런 거로 다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엽수 교목형도 있고 화렵수도 있죠. 그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아주 예외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는데 그 열대 우림에서만 나타나는 층이 있대요. 돌출층이라고. 보통 임관층보다 한두 가지의 나무가 그 위로 쭉 올라가는 나무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에서 만날 수 있는 층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교목층이잖아요. 예, 여기는 하동 송림이고 이거는 그 용문산에 용문산 은행나무. 이거 용문산 은행나무가 아닌데. 이게 용문산 은행나무가 아니고 어디냐면 수종사. 웅길산 수종사에 있는 육병년된 은행나무예요. 제가 어디 나갔다 왔더니 남편이 이렇게 탁 해놨네. 아이고, 무섭나 봐요. 이런 거 하나 뭐가 이게 순서가 조금 막 이렇게 돼가 제가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네, 이런 숲이 이런 나무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숲의 층상 구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표층이겠죠? 초본층이지요? 그 다음 간목층이지요? 아괴목층이지요? 여기가 임관층, 교목층. 이런 식으로 숲이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진 숲이 최고의 숲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숲, 그 다음 장면인데, 네, 교목, 간목, 초본, 지표층이 아주 발달된 숲. 아마 이게 크레이들 마운틴 같은 데가 아닐까. 거기는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네, 이렇게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숲을 이룬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이 좀 더 느껴지시나요? 숲을 이루고 있구나. 자,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룬다. 또 가족을 이룬다. 혼자만이 아닌 함께잖아요. 함께 다 제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 천연, 네. 산에서 네. 요즘에 나무끼리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네. 안 좋다고 해서 되잖아요. 벌목, 이게 감벌하지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인간의 힘이 개입한 건데요. 예. 어떤 게 사실 건강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이 산이 있죠. 그러니까 조림지.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얼마만큼 만들어야만 생산될 수가 있으니까 감벌을 한대요. 그거는 이제 목적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연적인 숲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뉴스에 볼 적에 네. 산을 저기 많이 벌목을 해놨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그때. 관련된 분이 네. 50년이 지나면은 제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배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배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타당한 말인가? 저는 타당 안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지난번에 제가 이게 그림 보여드린 거 그 제천 어떤 학자가 뭐 얼만큼 되면 그 50년 아주 오래된 고목은 생산 줄어든대요. 무슨 생산성인가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예요. 뭔가 하면 산소를 내보내는 양이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자라면서 왕성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산소를 훨씬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늙어가면 겨우겨우 내가 내 몸 유지할 만큼의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잘났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자연으로 어우러진 산은요, 그것이 늙어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나무들이 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라고 다 비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그 죽은 나무 죽어도 거기에 버섯이 피면서 죽어가는 것도 거기에 생명체가 몇 프로가 산다고 했어요. 숲생물에. 예,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썩어서 누워있는 나무도 그게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자연은 많이 약화가 되고 한쪽이 병들거나 한쪽이 어떻게 잘못되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는 요만큼 하고요. 그래서 숲은 이러한 것으로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건 요만큼만 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보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하기는 우리 김